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고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해가 일찍 지고 밤이 길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겨울이 찾아오면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마치 속세와는 완전히 단절된 선계처럼 고요해지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주었고 그 나무 아래 서면 저 멀리 산자락 아래 웅장하게 자리 잡은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 집이 바로 이 마을의 모든 땅과 논밭을 소유하고 있는 최부자댁이었습니다. 기와지붕의 곡선이 하늘을 찌를 듯 위풍당당하고 담장이 성벽처럼 높게 둘러쳐져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면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발소리를 죽이며 지나갈 정도로 위세가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이 최부자 댁은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하여 창고에는 쌀가마니가 썩어나갈 정도로 쌓여 있었고 광에는 비단과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주인인 최부자는 재물을 모으는 재주는 비상하였으나 그것을 베풀 줄 모르는 지독한 구두쇠로 명성이 높았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면서도 뒤에서는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자식 하나 없이 홀로 넓은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성격은 더욱 괴팍해지고 외로움을 타는 듯 하면서도 재물에 대한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밤마다 엽전 꾸러미를 세며 잠이 든다고도 하고 젊고 예쁜 여인들을 탐하며 헛된 욕심을 부린다고도 했는데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눈빛이 음흉하고 매서운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이 산골 마을에 끔찍한 흉년이 들어 사람들의 삶이 말이 아니게 피폐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봄부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더니 여름에는 뒤늦게 쏟아진 장대비가 홍수가 되어 애써 지은 농작물을 모조리 휩쓸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풀뿌리로 연명하며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가을이 되어도 거둘 곡식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리는 집들이 늘어만 갔고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노인들의 탄식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흉년의 고통은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왔으니 그 중에서도 마을 외딴 곳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효녀 연화의 집안 사정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연화는 비록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거친 음식을 먹고 자랐으나 그 용모가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맑고 고와서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던 처녀였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눈동자는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았으며 마음씨 또한 비단결처럼 고와서 병석에 누운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끼니를 굶으면서도 약을 구하러 다니는 효성이 지극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밤낮으로 품을 팔고 산나무를 캐다 팔아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고 결국 아버지의 약값을 대기 위해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해 최부자 댁의 종으로 팔려가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집안의 숟가락 하나까지 다 가져가려 하자 연화는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몸을 팔아 아버지의 빚을 갚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연화가 최부자 댁으로 들어가기로 한 날은 유난히 바람이 매섭게 불고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은 스산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아픈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며 부디 건강하시라는 말을 남기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쓰며 눈물 젖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곱디고 온 연화가 늙고 욕심 많은 최부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했기에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낡은 무명 저고리에 얇은 치마 하나를 걸치고 보찜 하나를 달랑 맨 채 찬바람이 몰아치는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 처연하고 가녀려서 보는 이들의 가슴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 댁의 육중한 대문 앞에 도착한 연화는 잠시 숨을 고르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이 문을 넘어서면 다시는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쉽게 떨어지지 않았으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운명을 피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삐거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안에서 험상궂게 생긴 하인이 나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퉁명스럽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넓은 마당에는 이미 많은 하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곳곳에 쌓인 장작더미와 풍성한 살림살이들이 그녀가 살던 초가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해 보여 묘한 위화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연화가 안마당에 들어서자 안채 대청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던 최 부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이미 중매쟁이를 통해 연화의 미모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본 그녀의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청초하고 아름다워 그의 탁한 눈동자가 순간 번들거렸습니다. 촌구석에서 자란 계집 아이답지 않게 기품이 흐르고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맑은 눈빛을 지닌 연화를 보자 최 부자는 단순한 일꾼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마치 귀한 보물을 손에 넣은 듯한 탐욕스러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거만하게 앉아 연화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고 연화는 섬좁한 기분을 느끼면서도 공손하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최 부자는 연화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옆에 서 있던 행랑 어멈에게 앞으로 연화가 할 일을 일러주라고 짧게 명령했습니다. 행랑 어멈은 이 집에서 잔뼈가 굵은 나이 지긋한 여인으로 최 부자의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주인의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번에 알아차리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행랑 어멈은 연화를 데리고 부엌과 뒷마당을 돌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해 주었는데 물을 냈고 장작을 패고 빨래를 하는 등 고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연화가 처음으로 맡은 일은 얼어붙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큰 독에 채우는 것이었는데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부는 날씨에 맨손으로 두레박질을 하는 것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등이 트고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차가운 물이었지만 연화는 아픈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그녀가 붉어진 손을 호호 불어가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하인들은 저렇게 곱게 자란 처녀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내기를 걸기도 하고 혹은 주인의 눈에 들어 팔자를 고치려 한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런 수군거림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일에만 전념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묵묵히 견뎌내리라 다짐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자 최 부자 댁의 넓은 기와집 곳곳에는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하인들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행랑채로 모여들었습니다. 연화에게 배정된 방은 부엌 옆에 붙은 작고 허름한 쪽방이었는데 외풍이 심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운 곳이었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방바닥에 낡은 이불 하나를 깔고 앉아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긴장을 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일하느라 느끼지 못했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낯선 잠자리에 쉽게 잠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밥은 드셨는지
방은 따뜻한지 걱정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편 사랑방에 홀로 앉아 술상을 앞에 둔 최 부자는 낮에 본 연화의 모습을 떠올리며 묘한 흥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려 보았지만 연화처럼 맑고 깨끗한 기운을 가진 여인은 처음이었기에 그의 소유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술잔을 비우며 혼잣말로 중얼거리기를 내 돈을 주고 사왔으니 내 물건이나 다름없지. 그렇고 말고 저 고운 것을 부엌대기로만 썩힐 수는 없는 노릇이지. 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연화를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자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북소리처럼 들려 더욱 술맛을 당기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침 밥상을 준비하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먼지가 사라지고 윤기가 흐르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하던 행랑 어멈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그녀를 기특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행랑 어멈은 연화에게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건네며 힘들지? 이 집 일이 워낙 고돼서 사내들도 도망가는 판인데 네가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라며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연화는 숭늉을 받아 마시며 방긋 웃어 보였지만 행랑 어멈의 눈에 스치는 그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무언가 불길한 일을 예감하는 사람의 눈빛이었기에 연화의 가슴 한구석에도 불안한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낮이 되어 최 부자가 마당으로 나오자 집안의 공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고 하인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주인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최 부자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어슬렁거리다가 빨래를 널고 있는 연화의 곁으로 다가갔는데 그의 그림자가 연화의 몸을 덮치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최 부자는 짐짓 점잖은 목소리로 일은 할 만하냐? 네가 고생이 많구나 라고 말을 걸었지만 그의 시선은 끈적하게 연화의 목덜미와 허리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네, 대감마님, 괜찮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최 부자는 묘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내 너를 위해 특별히 비단 옷감을 하나 끊어 놓았으니 나중에 사랑방으로 와서 가져가거라. 최 부자의 이 말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명백한 유혹이자 명령이었기에 그 말을 들은 주변의 하인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경악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천한종에게 비단 옷은 가당치 않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했지만 최 부자는 주인이 주면 주는 대로 받을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냐 라고 호통을 치면서도 얼굴에는 여전히 웃음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가 거절하면 할수록 더욱 정복하고 싶은 욕망을 느끼는 위인이었기에 그녀의 도도한 태도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최 부자가 곧 연화를 첩으로 들일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저 어린 것이 벌써 영감님의 눈에 들었으니 이제 팔자 피는 건 시간 문제네라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아이고 전 처들이 어떻게 죽어나갔는지 뻔히 알면서 불쌍해서 어쩌나 라고 동정하기도 했습니다. 연하는 애써 못 들은 척하며 일에만 매달렸지만 등 뒤에서 꽂히는 수많은 시선들과 최 부자의 노골적인 추근거림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운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겨울바람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져 처마 밑에 고드름이 길게 매달리고 장독대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아침이면 온 세상이 은세계로 변했습니다. 연하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김장을 담그고
책감을 준비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냈는데 힘든 육체노동보다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최 부자의 끈질긴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연화를 불러내어 심부름을 시키거나 곁에 두고 술을 따르게 하려 했고 그때마다 연화는 기지를 발휘하여 요리조리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집요한 최 부자가 언제까지 참아줄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펑펑 쏟아지는 소리에 잠이 깬 연화는 문득 고향집 생각에 사무쳐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눈송이들이 춤을 추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잠시 시름을 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사랑방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며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최 부자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 잠 못 이루고 서성이는 주인의 모습에서 연화는 자신을 향한 검은 욕망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며 옷깃을 여미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누웠으나 심장은 방망이 질치듯 쿵쿵거리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엉키어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비록 몸은 팔려왔으나 마음까지 팔지는 않았는데 어찌하여 하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눈물을 삼켰지만 한편으로는 절대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오기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최 부자가 힘과 재물로 자신을 누르려 한다면 자신은 지혜와 올곧은 마음으로 맞서리라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지만 연화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결의의 불꽃은 차가운 눈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행랑 어멈이 은밀하게 연화를 불렀는데 그녀의 표정이 여느 때와 달리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아가, 오늘 밤 대감마님께서 너를 부르실 거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아무래도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구나. 행랑 어멈의 말은 연화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연화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으나 그녀는 쓰러지거나 울부짖는 대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담담한 표정으로 행랑 어멈을 바라보았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처신하겠습니다. 연화의 차분한 대답에 행랑 어멈은 놀라움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연화와 최 부자의 대립으로 치닫게 되었으니 평화로워 보이던 기와집 담장 안에서 벌어질 일들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지저대고 바람이 윙윙거리며 불길한 징조를 알리는 가운데 연화는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의 파도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긴 겨울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최 부자 댁의 높은 담장 너머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며 첫 번째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최 부자 댁의 높은 담장을 넘나드는 것은 비단 겨울바람뿐만이 아니었으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은 바람보다 더 빠르고 날카롭게 집안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던 아낙들은 솥뚜껑을 열 때마다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며 수군거렸고 마당을 쓸던 머슴들도 빗자루질을 멈추고 곁눈질로 사랑채를 흘끔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연화가 있었는데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천한 계집종이 주인 영감의 눈에 들어 안방 마님 노릇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무료한 겨울 생활에 더할 나위 없는 안주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연하의 미색이 남자를 홀리는 여우와 같다며
질투 섞인 험담을 늘어놓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어린 것이 늙은 영감의 욕심에 희생양이 되었다며 혀를 차기도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연화의 귀에는 그 모든 말이 비수처럼 꽂힐 뿐이었습니다. 소문이 무성해질수록 최 부자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으니 그는 이제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듯 대놓고 연화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장터에 다녀온 하인을 시켜 값비싼 댕기와 놀이개를 사오게 하더니 일하고 있는 연화를 불러내어 그것들을 쥐어주며 음흉한 미소를 흘리곤 했습니다. 연화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치고 거절하면 최 부자는 짐짓 화를 내는 척하며 주인이 주는 것을 거절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억지로 그녀의 손에 물건을 쥐어주려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집안 하인들의 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졌고 연화는 차라리 고된 매질을 당하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로 마음의 고통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녀가 받은 물건을 쓰지 않고 방 한구석에 밀어두면 최 부자는 또다시 다른 핑계를 대며 그녀를 불러내려 안달을 부렸습니다. 최 부자의 이러한 태도는 집안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으니 안채 살림을 도맡아 하던 친모나 참모들은 위계 질서가 무너질까 노심초사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 집안의 안살림을 챙겨온 참모는 연화가 들어온 후로 주인의 관심이 온통 그쪽으로 쏠리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까 두려워하며 연화를 더욱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모는 일부러 연화에게 가장 힘든 일을 골라 시키거나 밥을 퍼줄 때도 찬밥 덩어리를 던져주며 네가 벌써 마님이라도 된 줄 아느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연화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었기에 그저 입술을 꾹 깨물고 눈물을 삼키며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찬물에 퉁퉁 불어 터지고 발뒤꿈치는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오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최 부자는 기어이 연화를 사랑방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는데 방 안에는 이미 술상이 거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연화에게 술을 한 잔 따르라고 명하며 그녀의 고운 손을 덥석 잡고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이깟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어찌 그리 미련하게 구느냐. 최 부자의 목소리는 술 기운에 젖어 끈적거렸고 그의 눈은 욕망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지만 방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고 방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저는 일하러 온 종이지 술을 따르는 기생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으나 최 부자의 호통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네가 정녕 죽고 싶어 환장을 했느냐. 감히 내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다니. 최 부자는 분노하여 술상을 엎을 듯이 위협했으나 연화가 겁먹은 표정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보자 이내 마음을 바꾸어 다시 능글맞은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연화와 같은 여인을 힘으로만 굴복시키는 것보다 서서히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오늘은 이만 물러가거라. 허나 내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며 연화를 놓아주었습니다. 연화가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오자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하인들이 화들짝 놀라 흩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어 부엌 뒤편 우물가로 달려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 집안의 가장 어른격인 행랑 어멈이었습니다. 행랑 어멈은 젊은 시절부터 최 부자 댁에서 일해오며 집안의 온갖 흥망성쇠를 지켜본 산증인이었기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의 전처들이 어떻게 시름시름 앓다 죽어갔는지 그리고 그가 건드렸던 수많은 여종들이 결국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행랑 어멈은 연화가
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연화에게서 풍기는 기품과 올곧은 심성은 예사롭지 않았기에 그녀를 이대로 불구덩이 속에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자 행랑 어멈은 조용히 연화가 머무는 쪽방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깜짝 놀라 문을 열었는데 문 밖에는 행랑 어멈이 따뜻한 찐 감자 몇 알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가, 자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느냐? 어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서 연화는 긴장을 풀고 그녀를 방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좁고 차가운 방이었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으니 사람의 온기가 돌아 조금은 훈훈해지는 듯 했습니다. 행랑 어멈은 감자를 내밀며 연화의 손을 꼭 잡아주었는데 거칠고 투박한 그 손길에서 친정어머니 같은 정이 느껴져 연화는 울컥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행랑 어멈은 한참 동안 연화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느냐. 주인 영감의 성정이 워낙 괴팍하고 욕심이 많으셔서 한번 찍은 것은 절대 놓지 않는 분이다. 어멈의 말에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멈은 목소리를 낮추어 옛날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것은 최 부자가 젊었을 적에 건드렸던 한 여종의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그 여종 역시 연하처럼 곱고 착했으나 최 부자의 놀이개가 된 후 실증이 나자 헌신짝처럼 버려져 결국 쫓겨나 객사했다는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연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몸을 떨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게야. 행랑 어멈의 눈빛은 진지하고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연화에게 무조건 도망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도망쳐봤자 추노꾼들에게 잡혀오면 더 끔찍한 꼴을 당할 것이고 늙은 아버지는 빚 때문에 옥살이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 한다. 허나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맞서야 해. 영감님은 자존심이 세고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니 그 점을 잘 이용하면 네가 살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행랑어멈은 연화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연화는 행랑어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들으며 막막했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두려움에만 갇혀 어찌할 바를 몰랐던 자신을 반성하며 이제는 눈물을 거두고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멈,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걱정만 끼쳐드렸네요. 이제는 울지 않겠습니다. 제 몸은 비록 팔려왔으나 제 마음까지는 내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연하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나자 행랑 어멈은 그제야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눈빛이 살아있으니 되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어멈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연화의 어깨를 토닥여주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이튿날부터 연화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으니 전처럼 주눅들어 피하기만 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당당하고 침착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가 마주쳐도 고개를 푹 숙이는 대신 공손하게 목례를 올리며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짓궂은 농담을 던져도 얼굴을 붉히거나 당황하지 않고 재치 있게 받아 넘겼습니다. 최 부자는 그런 연화의 변화에 당황하면서도 묘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이것 봐라. 요 앙큼한 것이 제법인데 그는 연화가 자신에게 마음을 연 것이라 착각하며 더욱 기고만장해졌고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마침내 나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부자는 점쟁이를 불러 길이를 택하게 했는데 점쟁이는 다가오는 보름날 밤이 음기가 강하고 눈이 많이 내릴 것이니 합방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껄껄 웃으며 그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하인들에게 명하여 안방을 깨끗이 치우고 술상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온 집안이 떠들썩하게 합방 준비를 시작하자 연화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남의 일을 구경하듯 담담하게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부엌 안악들은 연화를 보며 독한 것, 속도 좋다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마당에 쌓인 눈을 쓸어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날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하늘은 아침부터 잔뜩 흐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불어댔습니다. 최 부자 댁의 높은 담장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연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렸는데 그녀가 비는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건강과 집안의 평안, 그리고 자신이 잃지 말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오늘 밤이 지나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으나 결코 부끄러운 선택은 하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한방눈으로 변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에서 목욕 재개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하인들은 분주하게 안채와 사랑채를 오가며 필요한 물건들을 날랐습니다. 안방에는 화로가 피워져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붉은 촛불이 켜져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반면 연화가 있는 행랑채 쪽방은 냉골처럼 차가웠으나 그녀는 그 추위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해둔 작은 은장도를 품속 깊이 감추었는데 그것은 자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심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드디어 최 부자의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연화를 씻겨서 안방으로 들여보내라. 행랑 어멈이 무거운 표정으로 연화에게 다가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목욕을 하고 하인들이 건네준 고운 비단옷으로 갈아입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으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서리발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연화가 방을 나서자 눈보라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움츠러들지 않고 안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안방 앞에 도착한 연화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최 부자의 기척이 느껴졌고 문고리를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떨림을 멈추고 당당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함께 술 냄새가 확 풍겨왔고 방 한가운데 앉아있는 최 부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연화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오냐. 어서 오거라. 내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라며 환영했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최 부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바깥 세상의 차가운 눈보라와 방 안의 뜨거운 열기가 충돌하며 묘한 기류가 형성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연화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며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리 가까이 와서 한 잔 받거라. 오늘 밤은 밤새도록 정을 나누어 보자꾸나.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으나 연화는 그 술잔을 받지 않고 그저 가만히 그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며 불쾌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아직까지는 여유를 부리며 연화의 반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이라 여기며 스스로 술잔을 비우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다. 이제 너와 나는 한 몸이나 다름없으니. 하지만 연화의 침묵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었으니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행랑 어멈의 조언을 되새기며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최 부자의 허를 찌르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고 밖에서는 눈 쌓이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의 인내심이 조금씩 바닥을 드러내고 연화의 결심이 굳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밤은 깊어만 가고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연화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녀의 지혜가 빛을 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고 붉은 촛불만이 홀로 타오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연화가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옆자리를 손바닥으로 탁탁 치며 앉으라고 재촉하였으나 연화는 문가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그저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화로의 열기로 훈훈하였지만 연화의 주변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얼음벽이 쳐진 것처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최 부자는 연화의 그런 태도가 단순히 처녀의 수줍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껄껄 웃음소리를 내어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려 보려 애썼습니다. 그는 술병을 들어 잔에 술을 가득 채우며 이리 와서 한 잔 받으라니까. 오늘 밤은 우리 둘뿐이니 어려워할 것 없다. 라고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으니 그녀의 발은 마치 방바닥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수만 번 다짐했던 말들을 되뇌며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의지뿐임을 상기했습니다. 최 부자의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눈빛이 그녀의 전신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최 부자는 점차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돈으로 사온 종년이 감히 주인의 말을 거역하고 서 있는 꼴을 보자니 슬슬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술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여 네가 정령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썩 이리 오지 못할까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제야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부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맑고 강렬하여 최 부자는 순간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보통의 계집종이라면 주인의 호통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용서를 빌었을 터이나 연화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빚을 갚기 위해 이 댁에 몸을 의탁한 것이지 웃음을 팔고 몸을 팔러 온 기생이 아니옵니다. 일터에서의 명령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따르겠으나 이런 부당한 처사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론이었으나 욕망의 눈이 먼 최 부자의 귀에는 그저 건방진 말대꾸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 부당한 처사. 내년이 쌀밥을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이 누구 덕인 줄 모르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느냐. 내 돈으로 샀으니 내 머리카락 한 올부터 발톱 끝까지 다 내 것이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연화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연화는 손목이 부러질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며 버텼습니다. 최 부자의 거친 숨결이 코앞까지 다가오고 술 냄새가 진동을 하자 연화는 위기감이 극에 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말로 설득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으며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연화는 잡히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품속을 더듬어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집을 떠나올 때 어머니의 유품으로 챙겨온 작은 은장도였습니다. 최 부자가 그녀를 억지로 끌어안으려 하는 순간 연화는 재빨리 은장도를 꺼내어 칼집을 빼고
자신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촛불 빛을 받아 번쩍이자 최 부자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이냐? 감히 주인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이냐? 최 부자는 연화가 자신을 찌르려 한다고 생각하여 다급히 소리쳤지만 연화의 칼끝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목덜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칼은 마님을 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차분하고 냉정해져 있었습니다. 소인은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몸과 마음을 함부로 굴릴 수 없습니다. 만약 마님께서 힘으로 저를 취하려 하신다면 저는 그 즉시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거나 이 칼로 목을 찔러 자결할 것입니다. 시체가 된 몸을 원하신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연화의 서슬퍼런 선언의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밖에서 들려오던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였지만 합방 첫날 밤에 은장도를 꺼내 들고 죽겠다고 협박하는 여인은 난생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옛말에 여자가 한을 품고 죽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했고 집안에 객귀가 들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설을 굳게 믿고 있는 그로서는 연화의 행동이 단순한 엄포로 보이지 않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연화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죽음을 각오한 사람처럼 보였고 그 기세에 눌린 최 부자는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연화의 눈치만 살피게 되었습니다. 칼을 내려놓아라. 내가 실수했다. 최 부자는 짐짓 꼬리를 내리는 척하며 연화를 달래려 했으나 연화는 칼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가 언제 다시 돌변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마님, 약조를 해주십시오. 저를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시겠다고, 제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취하지 않으시겠다고 맹세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칼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연화의 단호한 요구에 최 부자는 기가 막혔지만 눈앞에서 피를 보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억지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했지만 주도권은 서서히 연화 쪽으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다시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채워 들이켰습니다. 욕망으로 뜨거웠던 몸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대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는 눈앞의 여인이 그저 예쁘장한 계집종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서늘한 위엄이 있었고 그것은 돈이나 권력으로 꺾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에게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고 그것이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촛불이 심지가 타들어가며 탁탁 소리를 내었고 촛농은 마치 붉은 눈물처럼 흘러내려 촛대를 적셨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은장도를 칼집에 넣고 품에 갈무리했으나 여전히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마님께서는 이 마을의 어른이시고 존경받는 양반이십니다. 하오나 힘없는 아녀자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시정잡배나 하는 짓이지 명문가의 주인이 하실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연화는 이제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최 부자의 양심과 자존심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칼보다 더 예리하게 최 부자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마님을 부러워하는 것은 곡간에 쌓인 곡식 때문이 아니라 마님께서 베푸실 덕망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오나 마님께서 오늘 밤 저를 억지로 취하시어 제가 죽어나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마님을 욕심쟁이 살인자라 손가락질할 것이며 대대로 내려온 최 부자댁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마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까? 연화의 논리,
정연한 설득에 최 부자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천한 종년에게 훈계를 듣는 것이 자존심 상했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에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돌리고 헛기침만 계속해댔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져 문풍지가 우는 소리를 냈지만 방 안은 연화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정조를 지키는 것을 넘어 최부자라는 인간의 본성을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마님, 재물은 쓰면 없어지는 것이나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것은 천년을 갑니다. 저를 하룻밤 놀이개로 삼으시면 저는 원기가 되어 이 집을 떠돌겠지만 저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면 저는 마님의 충직한 사람이 되어 이 집안을 위해 제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연하는 최 부자에게 선택지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닌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제시하는 지혜로운 제안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멍하니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아부하며 돈을 뜯어내려 했지. 그에게 진심 어린 충언을 하거나 그의 명예를 걱정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죽은 아내조차도 그를 어려워하기만 했지. 이렇게 당당하게 맞선 적은 없었습니다. 최 부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양반으로서의 자긍심이자 사람다움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연화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았고 동시에 그 모습을 씻어낼 기회도 보았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이 지났고 마을의 개 짖는 소리마저 뚝 끊긴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긴 한숨을 내쉬며 술상을 옆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다가가는 대신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하얀 눈송이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지만 최 부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뜨거웠던 욕정의 불길이 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이성이 돌아오자 그는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늙은 몸을 이끌고 문가에 서 있는 연화에게 등을 돌린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졌다. 내 말이 옳다. 내 나이 60을 바라보는데 어린 너보다 못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최 부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창문을 닫고 돌아서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음흉한 욕망 대신 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칼을 이리 다오. 내가 나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 한 것임을 이제 알겠다. 최 부자는 손을 내밀었지만 억지로 뺏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공손히 두 손으로 은장도를 최 부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라 화해와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최 부자는 은장도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고 초라한 칼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여인의 기백은 천하장사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내 오늘 밤 너를 취하지 않겠다. 아니, 앞으로도 내 허락 없이는 너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않을 것이다. 최 부자의 선언에 연화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정신력으로 버티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소인을 사람 대접해 주시니 죽는 날까지 마님을 하늘처럼 모시겠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집안의 다른 사람들은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던 하인들은 갑자기 조용해진 방 안의 분위기에 의아해하며 혹시 연화가 이미 일을 치르고 잠이 든 것은 아닌지 아니면 무슨 병고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과 호기심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행랑 어멈은 혹여나
연화가 몹쓸 짓을 당하고 목숨을 끊지는 않았을까 노심초사하며 뜬 눈으로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최 부자와 연화가 나란히 앉아 있었으나 그것은 남녀의 동침이 아닌 주인과 가신으로서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연화에게 이불을 내어주며 아랫목에서 자라고 권했습니다. 너는 거기서 자거라. 나는 윗목에서 잘 터이니 안심하고 눈을 붙여라. 연화는 감히 주인과 한 방에서 그것도 아랫목을 차지하고 자는 것이 송구스러웠으나 최 부자의 뜻이 워낙 완강하여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입은 채로 조심스럽게 자리에 누웠고 최 부자는 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으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지난밤의 모든 발자국과 더러운 욕망들을 하얗게 덮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닭이 울 때까지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밤 자신이 겪은 일들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몸소 체험한 셈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를 지켜줄 든든한 주인이자 후원자가 생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 부자 역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재물만 쫓느라 잃어버렸던 사람의 도리를 어린 종에게서 배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내일 날이 밝으면 집안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연화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았던 밤이 지나고 창호지 문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눈이 부시게 하얗게 변해 있었고 최 부자 댁의 기와 지붕 위에도 소복하게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하나둘씩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하며 안방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안방 문이 열리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연화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최 부자는 또 어떤 명령을 내릴지 모두의 관심이 그곳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게 될 모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장면이 될 것이었으니 이제 이야기는 대단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최 부자의 헛기침 소리와 함께 안방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최 부자였고 그 뒤를 이어 연화가 다소곳한 모습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연화의 옷매무새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얼굴은 맑고 깨끗해 보였으나 최 부자의 표정은 전날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거만함 대신 온화한 위엄이 서려 있었고 눈빛은 깊고 그윽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님을 직감한 행랑 어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 덮인 마당을 비추자 기와 지붕의 하얀 눈이 보석처럼 반짝였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청명한 기운이 최 부자 댁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안방 문이 활짝 열리고 최 부자가 뒷짐을 지고 마루로 나서자 마당에서 숨죽이고 기다리던 하인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혀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연화가 조용히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모습은 어젯밤에 불안했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이 집안의 안주인처럼 단정하고 기품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인들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으나 감히 입을 떼어 묻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눈동자들만이 분주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마당에 모인 하인들을 둘러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내 말을 잘 듣거라. 오늘부터 집안의 법도가 바뀔 것이니 누구 하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날카로운 신경질 대신 묵직한 위엄이 실려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잠시 뜸을 들이며 연화를 곁으로 불러세웠습니다. 이 아이 연화는 이제부터 단순한 종이 아니라 내 집안의 안살림을 총괄하는 안잠자기로 대우할 것이다.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아이를 함부로 하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최 부자의 파격적인 선언이 떨어지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부엌 살림을 좌지우지하며 연화를 괴롭혔던 찬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갓 들어온 어린 것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상전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찬모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살림은 뼈대 있는 집안의 법도를 알아야 하는데 저런 천한 아이에게 곡간 열쇠를 맡기시다니요. 이는 가당치 않습니다. 그녀의 반발은 집안 하인들의 동요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찬모를 꾸짖었습니다. 천하다 했느냐? 사람의 귀천은 신분이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에 있는 법이다. 너희들이 그동안 내 눈과 귀를 가리고 뒤에서 호가호위했던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연하는 비록 나이는 어리나 그 심지가 굽고 사리분별이 명확하니 내 이 아이에게 집안의 규율을 바로잡게 하려는 것이다. 최 부자의 서슬퍼런 호통에 찬모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 부자는 품속에서 묵직한 뱃새 열쇠 꾸러미를 꺼내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짤랑거리는 열쇠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자 집안의 권력이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연화는 두 손으로 공손히 열쇠를 받아들고는 거만하게 구는 대신 마당에 있는 어른 하인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의 뜻이 이러하시니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허나 제가 어찌 행랑 어머니나 참모님처럼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모르겠습니까? 앞으로 저를 윗사람이 아니라 집안을 위해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여겨주십시오. 모르는 것은 배우고 틀린 것은 고쳐가며 마님을 보필하겠습니다. 연화의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말에 반감을 가졌던 하인들의 표정도 서서히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 존중을 선택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날부터 최 부자택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으니 고함과 욕설이 오가던 살벌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질서와 활기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연화는 가장 먼저 곳간을 열어 쌀과 식재료의 재고를 파악하고 그동안 낭비되거나 뒤로 빠져나가던 구멍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었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볼 줄 몰랐으나 타고난 총명함으로 물건의 들고남을 정확히 기억했고 누구도 그녀를 속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찬모는 처음에는 연화가 실수를 하기만을 기다리며 비협조적으로 나왔으나 연화가 썩은 식재료를 골라내고 부엌을 깨끗이 청소하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자 점차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화는 하인들의 밥상부터 챙겼는데 예전에는 먹다 남은 찬밥이나 쉬어 터진 김치를 주던 관행을 없애고 갓 지은 따뜻한 밥과 국을 하인들에게도 배불리 먹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배가 든든해야 주인집 곳간도 차는 법입니다라는 그녀의 지론에 최 부자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받아든 머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해했고 그들의 숟가락질 소리가 마당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배가 부르고 대우를 받게 되자 하인들은 시키지 않아도 더 열심히 일했고 최 부자 댁의 마당은 전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윤기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찬모를 조용히 뒤뜰로 불러냈습니다. 찬모는 이제야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연화를 구박했던 죄를 물어 쫓겨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찬모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연화는 따뜻한 꿀물 한 그릇을 내밀며 참모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그동안 혼자서 이 넓은 집 살림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들어오고 나서 마음 상하신 거 다 압니다. 허나 저는 아주머니를 쫓아낼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연화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참모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뒤로 물건을 빼돌리거나 아랫사람들을 쥐어박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마님도 편안하시고 우리도 떳떳할 수 있으니까요. 저를 도와 이 집안을 마을에서 제일 가는 덕망 있는 집으로 만들어 주시겠어요? 연화의 말은 질책이 아니라 부탁이었고 협박이 아니라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찬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연화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아기씨.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 눈이 삐었지. 이렇게 고운분을 몰라보고. 내 오늘부터 뼈가 부서져라. 아기씨를 돕겠습니다. 그날 이후 찬모는 연화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부엌길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사랑방 문틈으로 지켜보던 최 부자는 흐뭇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호통을 치고 매질을 해도 잡히지 않던 집안 꼴이 어린 계집아이의 지혜와 덕으로 순식간에 정리되는 것을 보니 놀라움을 넘어 경이로움마저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연화를 안주인으로 대우한 것이 생애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밤마다 시달리던 불면증도 사라지고 얼굴색도 훨씬 좋아져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영감님 얼굴에 화색이 도십니다. 그려하고 인사를 건넬 정도였습니다. 소문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으니 최 부자가 색을 밝히는 노망난 영감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을 등용하여 집안을 일으켜 세운 훌륭한 어른이라는 칭송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 댁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고 흉년에 굶주리는 이들이 찾아와도 예전처럼 문전박대하지 않고 누룽지라도 한 덩이 쥐어 보내는 인심에 감동했습니다. 연화는 최 부자를 설득하여 곡간의 쌀을 조금 풀어 마을의 빈민들을 구제하도록 했고 최 부자는 처음에는 아까워했으나 남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듣는 기쁨을 알게 되자 점점 더 베푸는 재미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이 찾아오자 연화는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고 애군을 막기 위해 팥죽을 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묵은 감정과 나쁜 기운들을 모두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를 담은 행사였습니다. 큰 가마솥이 마당에 걸리고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남자들은 장작을 패고 팥을 맷돌에 갈았으며 여자들은 새알심을 빚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추운 날 일 시킨다고 투덜거렸을 하인들이었지만 이제는 누구 하나 찡그리는 얼굴 없이 축제처럼 즐겁게 일손을 보댔습니다. 최 부자도 사랑방에만 앉아있지 않고 마당으로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붉은 팥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마당 가득 퍼지자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던 팥죽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연화는 잘 끓여진 첫 번째 팥죽 그릇을 정갈하게 담아 최 부자에게 올렸습니다. 마님, 드시고 올겨울 건강하게 나시옵소서. 잡기는 물러가고 복만 들어올 것입니다. 최 부자는 뜨끈한 팥죽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는데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맛이 참으로 좋구나.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팥죽은 처음이다. 최 부자의 칭찬에 연화는 환하게 웃었고 하인들도 덩달아 신이 나서 각자의 그릇에 팥죽을 가득 퍼 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깔고 둘러앉아 주인과 하인이 격식 없이 한데 어우러져 팥죽을 나누어 먹는 풍경은 최 부자 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뜨거운 죽을 후 불어가며 먹는 사람들의 입가에는 하얀 입김과 함께 행복한 미소가 서렸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 어둡기만 했던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가 꽉 차오른 것입니다. 행랑 어멈은 부엌 한 구석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죽은 마님이 살아계실 때도 보지 못했던 평화로운 모습을 저 어린 연하가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우리 집에 복을 내려주시려고 저 아이를 보내셨구나. 그렇고 말고. 어멈은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마당의 모닥불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사람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연화는 부지런히 움직이며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피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최 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올해는 흉년이라 다들 고생이 많았다. 허나 내년에는 우리 집안이 합심하여 농사를 잘 지으면 곡간을 더 크게 늘려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다 너희들 덕분이다. 주인의 따뜻한 격려에 머슴들은 감사합니다. 마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가식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최 부자를 바라보며 눈인사를 건넸고 최 부자 역시 부드러운 눈빛으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인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고 마당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에 적막하고 무서운 고요함이 아니라 따뜻하고 평온한 휴식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연화는 부엌 정리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최 부자가 그녀를 불러세웠습니다. 연화야, 고생 많았다. 내 덕분에 내 집이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구나. 최 부자는 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것은 연화의 아비에게 보낼 약재와 따뜻한 겨울옷감이었습니다. 내일 사람을 시켜 내 본가에 다녀오게 하마. 아비 걱정은 말고 편히 쉬거라. 연화는 뜻밖의 선물에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이 은혜 백골이 난망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 부자는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 며느리 같은 아이에게 그 정도도 못 해주겠느냐. 어서 들어가 자거라. 며느리 같다는 말에 연화의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최 부자가 그녀를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닌 가족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따뜻한 마음을 안고 방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은 한 번도 깨지 않고 달게 잘 수 있었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최 부자 댁의 안방도 행랑채도 그리고 연화의 작은 방도 모두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집안을 휘감던 검은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평화를 지키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뿐이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입을 모아 칭송하며 긴 겨울밤의 추위를 잊곤 했습니다. 낡은 악습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 최 부자 댁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자 꽁꽁 얼어붙었던 최 부자 댁의 기와지붕 위에도 봄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 처마 밑으로 맑은 물방울이 되어 똑똑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청아하게 들렸고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던 앙상한 매화나무 가지에는 어느새 분홍빛 꽃망울이 맺혀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연화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살을 내는 듯한 추위와 삭막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담장 너머로 흘러넘치는 온화한 기운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절로 멈추게 할 만큼 집안의 공기는 부드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은 이제 활짝 열려 봄바람을 맞이했고 그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근심 대신 밝은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 무르익어 감에 따라 최 부자 댁의 살림살이 또한 더욱 윤택해지고 질서가 잡혀갔으니 이는 모두 안살림을 도맡은 연화의 야무진 손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인들의 일과를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결코 목소리를 높이거나 채찍을 드는 법이 없었음에도 집안일은 물 흐르듯 매끄럽게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하인들이 각자의 재주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는 이가 있으면 조용히 불러 약값이나 곡식을 챙겨주는 세심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하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집 일처럼 정성을 다해 일했고 곡간의 곡식은 줄어들기는커녕 나날이 불어나 쥐들도 미끄러질 만큼 반질반질한 쌀독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제거리였는데 고집불통의 욕심쟁이로 소문났던 그가 이제는 뒷짐을 지고 마을 어귀를 산책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인사를 건네는 온화한 노인으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소작료를 못 낸 농부들을 잡아다 족치고 고함을 질렀을 터이나 이제는 사정을 듣고는 올해 농사를 잘 지어 갚으면 되네 하며 껄껄 웃고 넘어가니 사람들은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에 앉아 엽전 꾸러미를 세는 대신 낡은 서책을 꺼내 읽거나 연화가 끓여온 향긋한 차를 마시며 사색에 잠기는 시간을 더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가득했던 도끼와 욕심의 주름살은 펴지고 그 자리에 넉넉한 여유와 편안함이 자리 잡으니 보는 이들마저 마음이 편해지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연화는 최 부자에게 조심스럽게 청을 하나 올렸으니 그것은 바로 고향에 계신 늙은 아버지를 모셔와 뵙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릎을 치며 내 정신 좀 보게 진작에 챙겼어야 할 일을 깜빡했구나 하며 즉시 가막군과 하인들을 보내 연화의 아버지를 정중히 모셔오도록 명했습니다. 며칠 후 연화의 아버지가 도착했을 때 최 부자는 직접 대문 앞까지 나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차림의 촌노였으나 최 부자는 그를 사돈대하듯 깎듯이 예우하며 사랑방으로 모셨고 연화는 꿈에 그리던 아버지를 만나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으니 효심 지극한 딸과 개과천선한 주인의 이야기는 훈훈한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며칠간 최 부자 댁에 머물며 딸이 대접하는 따뜻한 밥과 보약을 먹고 건강을 많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딸이 종으로 팔려가 고생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집안의 안주인처럼 대우받고 주인의 신임까지 얻은 것을 보고는 안도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떠나는 날, 최 부자는 연화의 아버지에게 넉넉한 노자와 함께 앞으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전답 문서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게 딸이나 다름없으니 어르신은 제게 형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종종 들러주십시오. 연화의 아버지는 최 부자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감사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름이 되자 최 부자 댁 마당의 느티나무는 짙은 녹음으로 우거져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한낮에도 대청마루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연화는 더위에 지친 하인들을 위해 시원한 미숫가루와 수박을 내어주며 잠시 쉬어가게 했고 최 부자 또한 부채를 붙이며 그들과 어울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하의 법도가 엄격하여 감히 주인의 곁에 앉지도 못했던 하인들이었지만 이제는 최 부자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담장 안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담장 너머를 지나던 나그네들도 걸음을 멈추고 부러운 눈길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가을이 찾아오자 황금빛 들녘이 물결치고
최 부자댁 곳간은 핵곡식으로 가득 차 넘쳐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지나고 찾아온 풍년이라 그 기쁨은 2배였으나 최 부자는 곡식을 쌓아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곡간 문을 활짝 열어 마을 잔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당에는 거대한 가마솥이 몇 개나 걸리고 소를 잡고 떡을 치는 소리가 며칠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네의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지나가던 거지들까지 모두 불러 모아 배불리 먹이고 술을 대접하니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댁 인심이 정승댁보다 낫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며 손님들을 챙겼고 최 부자는 상석에 앉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마을 촌장이 술잔을 들고 일어나 최 부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영감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굶주림을 면하고 이렇게 살맛 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그러자 최 부자는 손을 저으며 곁에 서 있던 연화를 가리켰습니다. 내 덕이 아니라 다 이 아이 연화의 지혜 덕분입니다. 늙은 내가 육심에 눈이 멀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뛸 때 이 아이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지요. 그러니 이 잔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연화입니다. 최 부자의 겸손하고 진심 어린 고백에 사람들은 연화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고 연화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면서도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첫눈이 내리던 날 밤, 최 부자와 연화는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화로에 밤을 구워 먹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는 바람 소리가 윙윙 거렸지만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최 부자는 잘 익은 군밤 하나를 까서 연화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네가 내 집에 온 지 벌써 1년이 되었구나. 처음 네가 은장도를 꺼내 들었을 때는 정말 간담이 서늘했었는데 말이다. 최 부자가 껄껄 웃자 연화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마님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평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님의 넓은 아량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것은 남녀 간의 정담이 아니라 마치 늙은 아버지와 지혜로운 딸이 나누는 인생의 대화와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자신의 사후의 재산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 연화에게는 어떤 자유를 줄 것인지를 의논했고, 연화는 사심없이 지혜로운 조언을 보태었습니다. 최 부자는 연화에게 면천 문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다. 원한다면 언제든 이 집을 떠나 좋은 짝을 만나 살 수도 있다. 허나 네가 허락한다면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이 집을 지켜주었으면 좋겠구나. 연화는 문서를 받아들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님,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고 마님이 제 가족입니다. 끝까지 곁에서 모시겠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최 부자는 천수를 누리다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임종의 순간 연화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 내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해주어서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화는 상주가 되어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렀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상여 뒤를 따르며 최 부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최 부자가 떠난 뒤에도 연화는 그 집을 지키며 뱃댐을 멈추지 않았고 최 부자 댁은 대대손손 덕을 쌓은 명문가로 칭송받으며 오랫동안 번창하였습니다. 어느 깊은 겨울밤 나이가 들어 백발이 성성해진 연화는 마당을 거닐며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어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고 늙은 느티나무 가지에는 하얀 눈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그 춥고 무서웠던 날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그 기억조차 아련한 추억이 되어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자신의 몸이나 이 집안의 재산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존엄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리가 씨앗이 되어 이토록 풍성한 평화의 숲을 이루었음을 감사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연화는 이부자리를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의 온기가 등허리를 감싸고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점의 후회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대한 감사와 내일 또다시 찾아올 평범한 하루에 대한 기대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었고 곧이어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밖에는 소리 없이 눈이 내려온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고 있었고 최부자댁의 기와지붕 아래에서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착한 마음과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은 어떤 시련이 닥쳐도 결국은 복을 받고 행복해진다는 이 이야기는 긴긴 겨울밤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아이들의 꿈속으로 스며들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어 주었답니다. 바람이 불고 눈이 와도 우리네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 하나 켜두면 어둠을 밝히고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도 모두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연하가 누렸던 그 평안하고 따뜻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